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애청자예요. 시대가 참 많이 변했다고 느끼는 건 이 유튜브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즐겨 듣던 라디오 프로그램은 시간을 놓치면 다시 듣기 애매했거든요. 특히 낮 시간대에 나오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장사하는 제 입장에서 듣기 어렵기도 했죠. 하지만 유튜브는 아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으니 설거지하며 아침에 재료 다듬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방송인데 오늘은 용기를 내 제 사연을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사연을 들어보면 항상 굴곡이 있는 삶이 많이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연말이 되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니까 또 옛날 일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제 어린 시절부터 남편을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결혼 후 시댁의 반대와 동서가 들어와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되었던 순간 등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 있죠. 문제는 제 떨어지는 필력 하나라 몇 날 며칠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사연을 집중해 들으며 어떻게 이야기를 진행하나 유심히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자라온 이야기부터 시간의 흐름대로 하나 둘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치 친구에게 하소연하듯이 말이죠. 저도 그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툴지만 저의 지나온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어린 시절은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항상 제 편이 되어주는 아빠 덕분에 아빠 딸이라는 별명을 엄마가 지어주셨습니다.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가정에 마음을 두지 못하시는 분이셨어요. 엄마 표현으론 항상 뜬구름을 잡으러 다니셨다고 했죠. 하지만 제가 태어나고 전혀 달라지셨다고 했습니다. 집안일에 관심도 없던 분이 제 기저귀도 갈아주고 젖병에 분유도 타 먹여주실 정도였으니까요. 지을 생각하지 말고 꼭 낳아. 이 딸 낳으면 집안 분위기가 달라질 거야. 붕 떠있는 애 아빠 마음 땅으로 내려줄 자식이니까. 딴 생각 말고 꼭 낳아. 사실 엄마는 저를 임신하고 지을 생각을 하셨대요. 하루 벌어 하루 겨우 사는 형편에 이미 3살 터울 오빠도 있었으니까요. 도무지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점쟁이를 찾아갔다고 했죠. 그런 엄마 마음을 알았는지 점쟁이는 절대 저를 지우면 안 된다고 했답니다. 제가 태어나야 아빠가 마음 잡고 일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차마 지을 용기가 없었던 엄만 결국 저를 낳았고 거짓말처럼 아빠는 마음을 잡고 열심히 살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엄마는 지금도 저를 아빠 딸이라고 부르세요. 아빠 사랑을 독차지해서 질투나는 딸이 아니라 아빠 마음 잡게 해준 복덩이 딸이라고 사랑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십니다. 엄하고 다혈질인 아빠는 항상 저라면 끔뻑 죽으시고 허허실실 하시죠. 그러니 제가 없는 가정 형편에서도 부모님 사랑을 얼마나 듬뿍 받고 자랐을지 짐작이 가실 것 같아요. 다행히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는 옛 속담처럼 저희 집 형편도 서서히 나아지고 있었어요. 어려운 형편에도 늘 부단히 노력했던 부모님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거든요. 아빠가 택시기사를 하셨는데 살 곳이 마땅히 없던 저희가 택시회사 지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빈 공간을 방으로 만들고 사는 조건은 식당을 하는 것이었죠. 방을 만들며 사용한 돈과 보일러를 나갈 때 두고 간다는 조건으로 별도로 월세 같은 것도 없이 그곳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힘들지만 식당을 하며 음식의 재능을 발견하신 엄마가 드디어 택시회사 지하를 벗어나 식당을 차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형수, 내가 공항에서 대기하면서 이 식당 맛있다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만간 사람들 많이 올 거니까 형수 음식 맛있으니까 걱정 마슈. 고마워요. 오늘 일 끝났으면 소주 한 병 서비스로 줄게. 마시고 들어가 푹 쉬어요. 엄마가 연 식당은 기사 식당이었는데 택시를 했던 아빠 동료분들이 자진해서 광고를 해주시는 덕분에 가게는 빠르게 안정화되었어요. 아빠가 택시 일을 나간 사이에도 아빠 동료분들이 손님을 몰고 오기도 했고 손님이 너무 많으면 자진해서 반찬을 나르는 등 식당이 자리 잡는 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빠도 택시 일을 그만두고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고 저 역시 틈나는 대로 서빙하는 게 일상이 되었죠. 어느덧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지만 딱히 미래에 대한 꿈이 없었던 저는 하고 싶은 것도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아침에 눈을 뜨면 가게에 가서 식사를 했고 그렇게 있다 보면 저녁까지 부모님을 돕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친구들은 대학을 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느라 바빴고 평일에 특별히 할 일이 없었던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 역시 저에게 특별히 공부하거나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고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이 아닌 부모님 가게 일을 돕는 데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가게는 동네에서 꽤 알아주는 맛집으로 통했어요. 택시회사 지하에서 식당을 시작했던 엄마는 기사 식당으로 가게를 열었지만 어느새 가게 손님의 반 이상은 일반 동네 사람들이거나 회사 직원이었죠. 심지어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종종 식사를 하러 올 정도로 동네에서 상당히 맛있는 집으로 소문난 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얼굴을 익히는 손님들도 들어갔어요. 오늘은 손님이 많이 없네요. 아니에요. 오늘도 바빴어요. 벌써 2시 반인걸요? 오늘따라 식사가 늦으신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런데 저 오늘 늦은 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즘 들어 자주 식사하러 오는 젊은 남자가 한 명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대부분은 몇 명씩 무리를 지어 오시는데 그 젊은 남자는 꼭 혼자 왔어요. 그래서 다른 식사 자리에 합석을 하거나 짐을 올려두려 두었던 식탁을 치우고 공간을 마련해 식사를 하곤 했죠. 기억이 안 나는 게 오히려 저에겐 이상했는데 말입니다. 맨날 혼자 식사하러 오시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툭 나온 말이었어요. 정말이었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답할 거라는 걸 생각 못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대답을 원했는지 그 젊은 남자는 당황하더라고요. 아, 제가 늘 혼자 왔죠. 친구가 없거나 동료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 여기 위층에 있는 학원 강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혼자 밥 먹으러 왔냐면요. 그러더니 묻지도 않은 말을 주저리 늘어놓았습니다. 바쁜 시간이 끝났고 저 역시 휴식을 취하려던 참이어서 말을 끊기도 뭐했기에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 젊은 남자는 자신이 별 내용 없는 말로 떠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내 죄송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전 아니라고 답했지만 그 상황이 속으로 웃겼어요. 식당에 밥을 혼자 먹으러 오던 아니던 그게 뭐 대수라고 저에게 변명을 할까 싶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한동안 그 젊은 남자는 식당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제 기억에서도 잊혀졌어요. 그렇게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오랜만에 그 젊은 남자가 다시 식당에 들렸더라고요. 오랜만에 왔죠. 좀 바빴어요. 지난번에 와보니까 점심시간보다 이 시간에 오는 게 한가한 것 같아서 일부러 이 시간에 왔어요. 네, 그러셨어요?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시간 피하면 좀 여유롭죠. 그런 것 같아요. 늘 점심시간에 오면 말 한번 나누기 힘들었는데 이 시간에 오면 그래도 여유 있게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것 같고 참 좋네요.
그리곤 정말 그날 이후부터 늘 늦은 오후에 점심 식사를 하러 저희 식당에 왔습니다. 자연스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나이는 저보다 8살이 많았어요.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도 졸업하고 학원 강사로 일을 한다고 자기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제 시작해서 아직 강의 시간이 많은 건 아니지만 자기 이름으로 학원을 차리고 싶다는 포부도 서슴없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막연하게 그 사람이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꿈도 없이 엄마 가게 일을 돕고 있던 저에게 어떤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저를 그 젊은 남자가 항상 좋게 말해주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 말이 맞았어요. 저를 볼 때마다 밝게 웃는 게 보기 좋다고 말해주는 그 젊은 남자 덕분에 대학을 가지 못하고 엄마 일을 돕는다고 의기소침해 있던 저의 자존감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낮부터 반주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는데 그날은 왠지 평소와 다르게 술 기운이 꽤 오른 손님이 있었어요. 저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건 그 손님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찌개가 다 식었잖아. 아이 다시 데워와. 손님이 술을 마시면 안주가 떨어지지 않았는지 국이 식지 않았는지 체크해야 될 거 아니야. 낮에 술 먹는다고 사람 우습게 하는 거야 뭐야? 에? 그러더니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그릇을 탁탁 놓기 시작했죠. 아이고 죄송해요. 바빠서 미처 신경을 못 썼네요. 국 데워드려야죠. 잠시만요. 그런 손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대꾸해주는 엄마가 경이로워 보일 정도였어요. 저는 조금 무섭기도 했고 어디서 뺨 맞고 여기서 횡패 부리나 싶어서 화도 조금 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은 그런 걸 알 리 없었고 엄마가 자신의 비위를 맞춰준다고 생각했는지 더 기고만장하게 언성을 높이고 있었죠. 아니 내가 여기 오픈할 때부터 단골이었다고. 장사 좀 되니까 손님이 손님으로 안 보여? 어? 이래가지고 장사가 되겠냐고. 나니까 와서 이렇게 먹고 있는 거지. 아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다 손님 떠나간다고. 알긴 알아. 그래도 여기 음식 맛있잖아요. 떠나도 결국 다시 오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어? 아이 그렇긴 하지만. 언제 왔는지 그 젊은 남자가 술 취한 손님 옆에 앉더니 이런저런 말벗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 상황이 황당하고 이상했는데 넉살 좋게 젊은 남자가 빈 술잔에 술을 따라주고 주문한 식사를 그 손님과 같이 먹기 시작하자 분위기는 이내 잠잠해지더라고요. 그 손님은 오늘따라 마음이 많이 상했는지 주저리 자신의 이야기를 젊은 남자에게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그러다 이내 자신도 민망했는지 젊은 남자의 밥값까지 내주고는 이내 가셨죠. 그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그 젊은 남자가 다시 보였거든요. 보통 젊은 남자의 패기라고 하면 다혈질,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저와 전혀 상반된 성격을 지닌 것 같아서 멋있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젊은 남자는 그날 이후로 저를 더 눈여겨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부모님과 함께 가게 일을 하고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틈만 나면 우리 식당에서 밥을 먹기 시작했다고 말했죠. 이쯤 되면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젊은 남자가 제 남자친구가 되었답니다. 형식 씨는 저를 항상 좋게 평가해 주었어요. 꿈이 없이 대학에 가 시간을 흥청망청 보내는 사람들과 다르게 부모님 일을 도우며 묵묵히 하루를 열심히 사는 제가 예뻐 보였다고 말했죠. 이 여자라면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을 것 같았답니다.
무엇보다 남들 한다고 하는 그런 허황된 삶이 아닌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를 눈여겨보게 되었고,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던 우린 결국 연인이 되었죠. 어머니, 저 밥 주세요. 그래, 오늘은 특별식이야. 매일 밖에서 사 먹느라 물리지? 시장에 가니까 생태가 너무 싱싱하더라고. 오늘 날씨도 추운데 뜨끈하게 한번 먹어봐. 엄마는 형식 씨를 꽤 마음에 들어 했어요. 어른들한테 살갑게 대했고 같은 건물의 학원 강사였던 형식 씨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거든요. 제 나이가 어렸고 형식 씨 역시 막 강사 일을 시작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기에 둘 다 결혼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 시간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흐르더라고요. 어느덧 제가 20대 중반을 훌쩍 넘기고 있었거든요. 형식이는 30을 훌쩍 넘었는데 결혼 이야기는 없는 거야? 엄마는 오빠 나이만 생각하고 내 나이는 생각 안 해? 나는 아직 30도 안 됐는데 빨리 결혼시켜서 내쫓고 싶은 거야? 얘는 말을 왜 그렇게 해? 엄마는 너 늦게 보내고 싶지. 그래도 남자 나이가 있는데 집에서 결혼하라고 보채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그러다 혹시라도 아니다. 연애가 길어질수록 어딘지 모르게 엄마는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 뚜렷하게 뭐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았죠. 혹시라도 제가 배우자감이 아니라 결혼까지 가지 못한 채 혼기를 놓칠까봐 마음을 졸이셨더라고요. 이런 걸 알 리 없는 저는 굳이 결혼을 빨리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직 친구들 중에도 결혼한 친구들이 없었기에 더 그랬는지 모르죠. 지금 이대로 지내는 게 뭐가 나쁜지 모르지만 내심 결혼이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오랜 연인들은 결혼으로 가는 확률보다 헤어진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에 하지 않던 이야기를 주저리 형식 씨에게 늘어놓기 시작했네요. 오빠, 엄마가 나 내쫓고 싶나 봐. 글쎄 결혼 언제 하냐고 묻는 거 있지? 말로는 아니라는데 뭐가 걱정인 건지.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 언제 결혼하냐고? 혹시 오빠네 집에서 별말 없는 거냐고.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마음 쓰이시나 봐. 근데 내가 아직 30도 아니고 결혼은 무슨 결혼. 그게 말이 돼? 나 원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요. 그전까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엄마가 한두 번 그런 말을 하고 나니 저도 모르게 형식 씨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은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나 싶기도 하고 혹시라도 내가 결혼하자고 조르는 걸로 비추어질까봐 애써 아닌 척 쿨한 척하게 되는 거 있죠. 하지만 괜히 나이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었나 봅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형식 씨가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결혼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제 나이가 어려서 말하기 조심스러웠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연애를 처음 시작했을 때와 다르게 형식 씨 나이가 더 많아져 아저씨 같냐고 물을 정도였죠. 제 주위에 결혼한다는 친구가 생기면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를 꺼낼 생각이었대요. 친구 부케를 제가 받게 만들면서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하려는 계획이었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기도 했고요. 그날 이후 자연스럽게 대화의 흐름은 결혼으로 가게 되었죠.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제법 진지해지자 형식 씨가 부모님께 인사하러 가자는 말을 했어요. 지방에 사시는 부모님으로 대학 다니는 시절부터 서울에서 자취해 크게 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연애를 하는 동안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지 않아도 되는지 한두 번 물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친해지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을까요? 첫인사를 갔던 날 혼이 쏙 빠지도록 핀잔을 들어야 했거든요. 여자친구 있다고 선보라고 할 때마다 아니라더니 결국 데려온 여자친구가 단골식당 집딸이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대학도 안 간 사람을 배우자로 생각하는 건지. 사랑? 그거 길어야 1, 2년이야. 같이 살려면 말이 통해야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내가 만난 그 누구보다 이야기 잘 통해. 남들 하는 거 의미 없이 따라할 정도로 생각 없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주관도 뚜렷하고 무엇보다 정신이 건강해. 엄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면전에 대놓고 사람한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이럴까봐 안 데리고 온 건데. 얼굴 보여줬으니까 이제 갈게. 더 있어봤자 좋을 거 없겠다. 시어머니는 제가 많이 배우지 못했고 식당하는 부모님 밑에서 고생하며 큰 것 같아 싫다고 대놓고 뭐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뵈러 갔기에 이렇다 할 대꾸도 못하고 어버버거리고 있었는데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준 건 형식 씨였어요. 그런 당신 어머니 성격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얼굴 보여줬으니 할 도리 다 했다고 제 손을 잡고 그만 가자고 말했거든요. 그 모습에 당연히 형식 씨 어머님은 뒷목을 잡으셨고 그런 모습에도 흔들림 없던 형식 씨를 보며 결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예사롭지 않은 분이라는 걸 알았지만 형식 씨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단호하게 제 편을 들어주는 모습에서 앞으로도 든든한 내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 같은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지만 저 역시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사는 성격이라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이 뒤로 호박씨 까는 스타일이었다면 오히려 복잡하고 싫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앞에서 까는 사람들 치고 머리가 좋거나 뒤에서 딴소리 하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저 역시 앞에서 하고 싶은 말하고 살면 되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여전히 전 부모님 식당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형식 씨, 아니, 남편은 자신의 이름을 내건 학원을 차리고 싶어 했어요. 신혼집을 줄이는 대신 남편의 학원을 차리기로 결정하고 작지만 남편 이름으로 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죠. 내 친구는 있잖니? 며느리가 한의사라 역시 다르긴 다르더라. 여유 있는 집에 넉넉하게 커서 그런지 결혼하고 처음 받은 월급을 통 크게 내 친구를 줬다는구나. 그동안 아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어머님 용돈하시라고 말이다. 걔는 무슨 복이 있어서 그러는지 나는 얘 창피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 사돈 내가 고급 한정식 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사식당 한다고 말하기도 민망해서 원. 사돈 내 형편이 넉넉했으면 우리 형식이 학원도 좀 크게 했을 거 아니니. 쥐꼬리만 해서 애들 몇 명이나 받는다고. 어머님, 혹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오빠랑 동갑인데 의사라는 그 친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분도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는데 부인이 한의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드릴만 하죠. 남편이 더 버는데. 그리고 기사식당이 어때서요? 맛집으로 소문나서 먼 데서도 오는걸요? 어머님도 저희 엄마가 해준 갓김치 맛나다고 또 해달라고 하셔놓곤 민망하세요? 아니 뭐... 저와 남편은 잘 지내고 친정과도 아무 문제 없는데 단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시어머님이었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저를 깎아내리셨거든요. 친정이 못 살면 저라도 능력 있어서 용돈을 많이 주던지 할 것이지 이건 어디 가서 자랑도 못하겠다고 저만 보면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웃긴 건 당신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기억을 못하신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시어머님이 저를 깎아내리는 말하는 게 생각보다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저에게 무슨 악한 마음이 있길래 결혼도 한마당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자 시어머니 페이스에 놀아날 것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신이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고 생각나는 대로 말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말입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딱 그랬거든요. 어디서 본 문구인데 배려도 지능이래요. 상대방 기분을 생각해서 말을 가려하고 행동을 조심하는 게 배려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당연히 지능이 낮은 거라는 거죠. 그런 말을 듣고 나니 그냥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시구나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런 생각을 가진 시어머님이 조금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타격이 하나도 없는 저에게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신 속은 얼마나 시끄럽고 들끓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서 와라. 이제야 우리 집에 제대로 된 사람이 들어오는구나. 그동안 집안에 말통하는 여자가 없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제야 우리 집 수준에 맞는 여자가 들어왔구나. 그러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민식 씨한테 어머님이 저랑 같은 대학 나왔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님 시대에 대학 가는 거 쉽지 않았잖아요. 얘 그걸 알아주니 내가 다 고마워지려고 하네. 네가 우리 집 맏며느리로 들어왔어야 했는데. 에휴, 얘는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니? 동서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도련님에게 미리 들었던 시어머니는 초인종 소리에 현관까지 달려가 반갑게 아는 척을 해주시더라고요. 동문이라고 서로 아는 척하며 다른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둘만의 세계에 빠져든 것 같았어요. 얼핏 들리는 이야기는 저에 대한 비교, 부족한 맏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았기에 기분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나서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제 앞에서 대놓고 저에 대한 발언을 할 것도 아니기에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왜 슬픈 예감은 늘 빗나가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집안에 기강이 서려면 서열이 바로 돼야 하는데 큰애가 가방끈이 짧은데 나이는 또 어려서 존칭하는 게 어려우면 편하게 말 놓도록 해라. 한두 살 차이도 아니고 옆에서 보는 나도 민망하게 4살이라니. 아무래도 네가 아랫사람이긴 하지만 세상을 살아도 더 살았고 배워도 더 배웠으니 배울 점이 너에게 더 많을 거 아니니. 헉, 말이야 방구야?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기에 어떤 형식으로 받아쳐야 하는지 짧은 찰나의 순간에 상당히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입을 때려는 순간 동서될 사람이 먼저 말문을 열더라고요. 아, 어머니 그런 게 어딨어요. 저보다 나이 어리고 못 배웠어도 형님은 형님이죠. 저 그런 걸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배운 학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저 예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전 만족해요. 옆에 사람 있는데 너무 대놓고 그러시면 어머니 저 민망해요. 역시 내 대학 후배답게 똑부러지네. 많이 배운 사람이라 그런가 마음까지 넓구나 넓어. 무조건 합격이야. 하루라도 빨리 결혼 날짜 잡자꾸나. 너 같은 며느리가 진작 우리 집에 들어왔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안 그러니 얘야? 어머님 말씀이 옳아요. 배운 사람이 동서로 들어오는 건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저도 환영해요. 가방끈 짧고 생각 없는 동서 들어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형님 대우도 못 받고 쌍놈의 집안 될 뻔했잖아요. 형님 나이 어리다고 하대하는 거 콩가루 집안이나 하는 거죠. 형님 막대하면 그 집 장남을 호구로 하는 건데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어머니. 순간 길을 잃은 어린 양처럼 시선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를 보았네요.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말로 말장난을 하는지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배움의 끈이 아무리 길어봐야 소용없구나라고 말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배움의 끈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가 동문이라는 이유로 환대한다고 생각했던 동서는 저를 은근 돌려깎기 하면서 시어머님과 내적 친밀도를 높이더니 제가 저 말을 한 이후 제 눈치를 슬슬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겉으론 모르는 척 웃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좀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 한 명은 어떻게든 상관 안 하고 지냈는데 동서까지? 좀 버거울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한 집에 사는 거 아니고 크게 신경 쓰지 말자고 제 마음을 다독였죠. 어쨌든 뭐 제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도련님의 결혼식은 무사히 진행되었고 예비동서는 제 정식 동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죠. 예, 옥주연이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정말 몰랐다. 웬만한 뮤지컬 배우 뺨치더구나. 재능도 재능이지만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을 거야. 얼마 만에 보는 문화생활인지. 예, 네가 우리 집 식구가 되니까 내가 사람다운 취미생활을 다 한다. 어머니, 저도 정말 좋아요. 다른 친구들은 시집살이 심하다는데 전 어머님이랑 이야기도 잘 통하고 뮤지컬 공연도 같이 보러 다니고 다들 부러워하는 거 있죠? 형님 오셨어요? 어머님이랑 지난 주말에 뮤지컬 보고 왔거든요. 너무 재밌어서 그 이야기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우리 이제 그만 이야기해요. 형님 괜히 소외감 느끼겠어요. 얘는 뭐 그렇게까지 하니? 형님이 무슨 벼슬이라고. 수준이 맞아야 대화도 하는 거지. 뮤지컬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이해할 머리가 되었으면 진작 같이 다녔지. 그네는 주방 가서 과일이나 내오라고 하고 우린 하던 이야기 마저 하자꾸나. 간만에 문화생활 했더니 뮤지컬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하고 싶어. 어머니, 명작은 머리로 이해하는 거 아니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하는 건 머리 나쁜 애들이나 하는 거죠. 옥주연 나오는 뮤지컬이면 레베카 말씀하시는 거죠? 어머님 그거 재밌으면 댄버스 부인 역에 장은하 씨 나오는 것도 꼭 보세요. 전 개인적으로 그분 역할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옥주연 씨도 잘하는데 캐릭터가 너무 강한 느낌이라면 장은하 씨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각기 배우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다른 버전도 한번 보시면 더 재밌으실 거예요. 어머, 형님, 레베카 여러 번 보셨나 봐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볼 정도면 뮤지컬 좋아하시는구나. 아, 몰랐네요. 정말 의외의 취미세요. 시어머님과 동서둘이 저를 꿔다 놓은 보릿자루 취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꼭 저와 함께 다닐 건 없다고 생각해요.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다니는 건 좋은 거잖아요. 저는 시어머님과 다니는 거 크게 상관없는데 시어머님이 저랑 다니는 게 수준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니 굳이 다닐 생각하지 않았죠. 그토록 원하는 영혼의 단짝 동서와 함께 다니는 걸 좋아하시니 이해했거든요. 오히려 저에게 쏟을 에너지를 동서와 함께 풀면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정말 제가 좋게 생각하는 거였죠. 시어머님과 동서가 문화생활을 하는 원동력이 또 제가 될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제가 수준이 안 맞아 당연히 이해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둘이 공연을 보러 다니며 허허실실 쿵짝이 맞아 웃고 난리 부르스였죠. 사실 저도 공연 좋아해요. 레베카는 주인공별로 다 봤을 정도로 대사도 외우고 있고요.
그런 걸 알리 없는 시어머니와 동서는 저를 운운하며 둘만의 세계에 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연 이야기를 하며 아는 척을 하자 동서는 상당히 당황하더라고요. 의외의 취미라고 말하는데 그냥 웃어줬어요. 거기서 더해봤자 진흙탕에 뒹구는 느낌이 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와 동서의 철없는 행동은 그칠 줄을 몰랐어요. 산 넘어 산이라고 오히려 어떻게 이런 행동들을 서슴없이 할 수 있을까? 성격이 문제인지 정말 지능이 낮아 배려라는 걸 하지 못하는 건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죠. 동서, 왜 안 와? 오늘 김장하는 거 잊었어? 출발하긴 했어. 형님, 죄송해요. 오늘 김장하는 거 알고 있는데 어머님이 급하게 부르셨어요. 어머님이 형님한테 말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못 전해 들으셨어요? 저 지금 어머님이랑 같이 있는데 어머님 바꿔드려요? 그러다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님 집에서 김장을 하기로 했는데 전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일찍 하고 마무리한다고 했거든요. 시어머님은 오전에 일정이 있어서 오후에 와서 마무리를 하겠다고 저에게 말했고요. 문제는 동서였죠. 오전에 오기로 저와 약속했는데 별다른 연락도 없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시어머님과 쇼핑을 하고 있었네요. 시어머님의 오전 일정은 동서와의 약속이었던 거죠. 그래, 어머니 옆에 계시면 잘 됐네. 바꿔봐. 어머니, 김장하자고 오늘 날 잡아놓고 이러시면 어떡해요. 빨리 들어오세요. 예, 동문회 날짜가 급하게 잡히느라 그랬어. 내일 갑자기 보자는데 그럼 어떡하니? 요즘 입을 옷도 없는데 김장 끝나고 옷 사러 가면 백화점 문 다 닫을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너 요리 잘하잖니? 김장도 잘하는 사람이 해야 빨리 끝나는 거지. 수고 좀 해줘. 알았지? 시어머니는 아예 작정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동서는 그런 시어머님 행동에 무임승차한 거였죠. 말로 통하지 않는다는 걸 느낀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고 시어머님 집에서 나왔네요. 어차피 김장은 친정에서 많이 담그기 때문에 별도로 할 게 없었거든요. 굳이 안 해도 괜찮다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꼭 같이 해야 한다고 했던 시어머님의 의도가 불순했다는 걸 새삼 알게 되었던 거죠. 김장한다고 이미 돈을 보냈기에 재료를 두고 오는 것도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제가 낸 비용만큼 재료를 3분의 1로 나누고 가져갔어요. 엄마가 하는 식당에 가져다 줬네요.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할 다 늦은 저녁에 갑자기 전화벨이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시어머니였죠. 큰애야, 너 오늘 하루 종일 뭐 한 거니? 왜 아침에 내가 나갈 때 그대로야? 너 오늘 집에 오긴 온 거니? 집에 갔으니까 동서 안 온 거 알았죠. 어머님도 동서도 없는데 혼자 그걸 어떻게 해요? 저 못해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식당에도 다 사람 시켜서 일했어요. 제가 직접 김치 담근 적도 없는걸요. 어머님 동서랑 안 들어오길래 오늘 안 하신다고 생각해서 저도 집으로 왔죠. 근데 왜 아침에 있던 양보다 줄어든 것 같은데 혹시 너네 집 것만 해서 간 거니? 다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오신 시어머니는 거실에 고스란히 쌓여있는 김장 재료들을 보시곤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당황하셨겠죠. 전 당연하다는 듯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같이 담그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 제 재료만 쏙 빼왔다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우습게 안다는 둥,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는 둥, 제가 어떻게 해결해 주길 대놓고 바라셨어요. 저를 진짜 모질이로 아시는 건지 저도 모르게 제가 왜요? 라고 대꾸해버렸네요. 왜라니? 네가 우리 집 맏며느리 아니니? 자고로 집안의 대소사는 맏며느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거야.
김장을 왜 하는 거니? 겨울 내내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비축하는 건데.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 거야. 사돈 어르신들은 장사하느라 바빠서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주셨니? 대체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할지 얘 감도 안 잡힌다. 어머니, 그럼 곶간 열쇠 저 주세요. 얘는 웬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니? 와서 김장하라는데 웬 곶간 열쇠? 너 지금 잠꼬대하니? 내 이야기 제대로 듣고 있는 거야? 원래 집안의 대소사 관리하는 안주인이 그 집안의 곶간 열쇠도 관리하잖아요. 어머님이 저 곶간 열쇠 주시면 맏며느리 책임감 좀 발휘해 볼게요. 설마 곶간 열쇠도 안 주시고 머슴처럼 부려먹으시려 했던 건 아니죠? 저 빚 좋은 개살구는 싫어요. 얘는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곶간이 어디 있다고 곶간 타령인지. 예, 됐다. 김장 내가 담그면 될 거 아니니.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 되는 거지 뭔 곶간 열쇠를 주라 말아야. 전화 끝낸다. 김장 독박스라고 시어머님께 곶간 열쇠 달라고 말했더니 급하게 전화를 끊으시는 거 있죠. 그렇게 김장 사건이 일단락되고 나선 한동안 잠잠하더라고요. 시어머님과 동서가 별도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저는 알 길이 없었어요. 별도로 알아볼 생각도 안 했고 둘이 만난다고 하더라도 모든 걸 제가 다 알 필요는 없으니까요. 오히려 그동안 신경 쓰였는데 잠잠한 게 편하게 느껴졌죠. 그리고 그 무렵 제가 바빠졌거든요. 부모님이 운영하던 식당이 꽤 잘 되니까 2호점을 내보는 게 어떻냐고 남편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 식당을 오래 운영해서 그런지 손님 관리도 잘하고 가게평도 좋으니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조심스레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저를 빼고 이미 꽤 오랫동안 남편과 저희 부모님이 생각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처음 그 제안을 받았을 땐 당연히 당황했어요. 항상 부모님 밑에서 함께 일했기에 제 가게를 꾸린다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남편 학원도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있어서 막연하게 계속 이대로 산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곰곰이 생각해보니 못할 것도 없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도전을 했고 오픈하게 되면서 시댁일에 크게 신경 쓸 여력도 없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예, 축하한다. 사돈 어른 음식 솜씨 좋으니까 이렇게도 대박 터트릴 수 있구나. 부럽다 얘. 돈방 속에 앉는 거 이제 시간 문제일 거 아니니. 가게 오픈을 하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갑자기 시어머님이 찾아오셨어요. 가게를 새로 낸다고 했을 때만 해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대뜸 가게에 오셔서 전과 다른 분위기를 풍기시는데 좀 의아해졌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관심을 주실 분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이건 또 뭐야? 어떤 컨셉을 잡으신 거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욕 같으면서도 칭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부럽다는 말을 내포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저를 험담하고 깎아내리기 바쁘셨던 분이시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죠. 식사를 내오고 시어머님이 식사를 하시기 시작했는데도 여전히 저에 대한 부러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직감했어요. 시어머님께 돈 문제가 생겼다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척 해야 할지 아니면 아는 척을 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큰애야, 나 큰일 났다. 나 좀 살려다오. 하지만 제 걱정이 무색할 만큼 제가 물어보기도 전에 시어머님이 이실직고 하셨어요. 시아버님이 공무원으로 집안일에 크게 관여를 안 하세요. 월급은 모두 시어머님이 관리하시고요. 그런데 한 6개월 전쯤 시아버님이 경기도 어느 지역에 땅을 매입하라고 하셨나 봐요.
좋은 투자 기회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님은 동창 모임에서 정보를 흘렸고 그곳보다 더 좋다는 곳을 알게 된 거죠. 이왕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이득되는 곳에 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잖아요. 시아버님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시어머님 마음대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하신 거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나니 시아버님이 투자하라고 했던 땅은 가격이 올랐고 시어머님이 투자한 땅은 오히려 떨어지게 된 거죠. 네 아빠가 오른 만큼만 팔고 초기 투자한 비용만 내버려 두라는데 어떡하니? 원금도 못 찾겠는데. 너 돈 있을 거 아니야. 가게 새로 오픈하고도 장사 매일 잘 된다며. 나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분명히 이거 알게 되면 그 성격에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다 늙어 이혼당하면 어떡해. 제발 나 좀 살려다오. 마음 비우고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지금까지 저에게 단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셨죠. 상당히 곤란한 표정으로 남편이나 서방님에게 말하면 당연히 아버님 귀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동문이라고 안으로 끼고 돌던 동서조차 가정주부로 도움이 안 된다고 딱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님을 보고 있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 밑에서 남편이 바르게 컸을까 싶을 정도였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시어머님을 바라봤어요. 저도 마음이 나빴는지 도와드릴 수 있는데 당연히 도와드리겠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생각해 보겠다고 말을 할까 돈이 없다고 답을 할까 싶었습니다. 도와드리더라도 뜸을 들이고 싶었거든요. 큰애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응? 우리 집 곳간 열쇠 너에게 주면 그러면 될까? 그러면 나 도와줄 수 있겠니? 어떤 답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시어머님 말씀을 듣고 있었더니 똥줄이 타셨는지 시어머님이 먼저 제안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건 곳간이 잘 운영되고 있을 때 이야기 같아요. 제가 도와드리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그 곳간에 들어간 제 지분이 있는데 주인이 바뀌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수순 같은데 어머님이 선심 쓰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니 좀 그러네요. 눈 뜨고 코 베이는 기분이에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곳간 열쇠는 이미 네 것이지. 그렇고 말고. 그럼 해결해 주는 거지? 그런 거지? 왜 말을 안 하니?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응? 네 아빠 모르게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안 도와줄 거 아니라면 이쯤에서 우선 도와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말씀하신 거 지키라고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어요. 시어머님은 곳간 열쇠는 물론 시아버님께 말을 안 한다는 조건이면 무엇이든 제 뜻대로 하겠다고 제 앞에서 몇 번이나 다짐을 하셨습니다. 공증을 받을까 서약서를 쓸까 별의별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까지 할 건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녹음기를 켜고 대화 내용을 보험처럼 저장해 두었네요. 그렇게 시어머님이 친사구를 수습하고 1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동안 2호점으로 난 제 가게도 이미 자리를 잡아 제가 사는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곳간 열쇠 주인이 뭐라고 시댁일을 소홀히 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감투에 욕심이 있는지 몰랐는데 막상 감투를 쓰고 나니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꼬박 시댁에 찾아가 함께 식사하고 동서에게 안부 전화도 하며 맏며느리로서 역할을 좀 더 성실하게 하게 되었네요. 동서, 무슨 일 있어요? 요즘 턱 목소리에 힘이 없네. 지난 주말에 가족 모임에서도 별다르게 말하는 것도 없고. 어디 아파요? 시어머님이야 부동산 사건 이후 잠잠해졌다곤 하지만 동서는 아니잖아요.
그랬기에 눈에 띄게 달라진 동서 태도가 마음에 쓰였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시어머님과 의기투합해서 말할 땐 철없는 철부지 같았다면 요즘 보이는 동서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바람빠진 풍선 같았거든요. 혹시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제가 모르는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아, 아니에요.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아픈 게 아니면 무슨 일 있어요? 말끝을 흐리는 게 분명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말하기 곤란한 거예요? 그런 거면 나중에 말하고 싶을 때 말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면 도와줄 테니까. 형님, 저 어떡해요?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건 짐작했지만 갑자기 저에게 울음을 터뜨릴 거라는 건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서러운 듯 우는 동서를 보니 왠지 모르게 같은 여자로서 동정심이 들었습니다. 같은 동문이라고 감싸는 시어머니도 결국 아무 힘이 되지 못했고 서방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라면 동서가 이렇게 서글프게 울 것 같지 않았거든요. 도무지 진정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동서 집으로 가겠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평소 자존심이 높은 동서라 제 앞에서 이렇게 울 정도라면 예산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동서네 집과 저희 집이 40분 거리로 제가 도착했을 땐 동서가 이미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새 얼마나 울었는지 두 눈이 팅팅 부었더라고요. 형님, 오셨어요? 이런 모습 보이니까 민망하네요. 어색하게 웃는 동서를 보니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설픈 위로가 얼마나 마음을 상하게 할지 감히 짐작할 수도 없었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단지 울었다는 사실로 동서를 이해하는 척하는 건 위선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동서보다 나이는 어려도 형님이기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속에 있는 말을 주저리 늘어놓기 시작했죠. 사는 게 참 별거 없네요.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해요? 전공 살리지도 못해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없는 형편에 저 대학 보낸다고 등골 빠지게 일했던 부모님. 노년에 고생하시는데 아무런 도움도 못 되고. 형님, 미안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형님보다 나이는 많은데 내세울 게 대학밖에 없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대학. 그 대학 안 나왔으면 우리 부모님 고생 덜 했을 텐데. 무방비 상태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을 때 기분 아세요? 전 알 것 같았어요. 동서가 갑자기 신세 한탄을 하며 제 앞에서 다시 울기 시작했을 때 그랬거든요. 무슨 일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동서 친정 부모님과 관련된 일이라곤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게 없는 형편에 동서 대학 보내느라 무리하게 빚을 졌고 그로 인해 동서 친정 형편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알 턱이 없잖아요. 학자금 대출을 받기도 했지만 동서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지 못했던 건 동서 건강이 많이 약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고스란히 빚은 부모님이 지게 되었고 결혼 후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서방님이 원하지 않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알면서 모르는 척 지나치다 상황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다 보니 동서도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고 아무런 도움을 못 드리는 자신의 처지와 저를 비교하게 되면서 더 우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동서, 이럴 땐 차라리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전화로 말했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일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왜 말을 못해요? 어떻게 말해요? 내가 그동안 형님한테 한 게 있는데. 염치가 있죠. 얼마나 도와주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저 돈 필요해요.
엄마 아빠 고생 좀 덜 하라고. 제가 진 빚 이제라도 갚아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동서 부모님이 꾸준히 갚았는데 아직 1,000만 원 정도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동서 부모님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돈을 버는데 한계가 있어 갚는 금액보다 이자로 낸 금액이 더 많았다고 해요. 당연히 갚으면 갚을수록 원금이 줄어야 하는데 오랫동안 갚을 생각에 원금보다 이자의 비율이 더 높아지니 오래도록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 원금으로 결국 부모님만 고생하신 거였죠. 듣는 내내 제 마음이 다 상했어요. 그동안 동서가 했던 일들이 사과했다고 모두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지만 부모님 일이 더해지니까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동서, 계좌번호 뭐예요? 지금 당장 돈 보내줄게요. 사돈댁으로 보내드려요. 그런 일 있으면 속으로 끙끙 앓지 말고 나한테 말해요. 그 정도는 내가 바로 보내줄 수 있으니까. 형님, 아주버님한테 허락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마음대로 써도 괜찮으신 거예요? 몇십억도 아니고 몇천 오간다고 나 사는데 큰 지장 없어요. 그런 걱정 말아요. 그리고 우리 남편도 다른 사람 아니고 동서가 필요해서 줬다고 하면 별다르게 물을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을 테니까 굳이 티내지 말고요. 고마워요, 형님. 정말 고마워요.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형님이 이렇게 좋은 사람인 줄도 모르고 미안하고 고마워요, 형님. 앞으로 제가 정말 잘할게요. 그 후 동서는 정말 저에게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잘하냐고요? 종종 가게에 나와 카운터를 볼 정도죠. 별도로 부탁한 적 없고 체력이 막 좋은 게 아니라는 것도 아니까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눈치 주거나 부담 주는 스타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고마워서 그렇게 하고 싶대요. 남도 아니고 형님네라 적당히 쉬면서 할 수도 있고 친절하게 손님들에게 대꾸하면 형님네 가게 잘 되는 거니까 보람도 느낀다고 저에게 아주 알랑방구 끼고 있네요. 저요? 적당히 웃으며 넘기고 있어요. 뭐랄까 뒤늦게 귀여운 나이 많은 동생 하나 생긴 기분이거든요. 자리가 사람 만든다는 옛말처럼 고간 열쇠 받고 맏며느리 자리 꿰어차고 나니 정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기야, 나 모르게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지? 요즘 집안 분위기가 예전과 다른 것 같아서 뭐랄까 엄마도 당신 눈치 보는 것 같고 재수 씨는 왜 이렇게 당신 가게에 자주 와?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따로 국밥 같았는데 요즘은 전혀 아니잖아. 무슨 일 있었지? 그렇지?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 본격적으로 사연을 쓰고 싶어진 건 어제 남편의 말 때문입니다. 집안일에 크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달라진 집안 분위기를 읽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따로 국밥 같았던 제가 시댁의 실세로 자리매김한 이유가 대체 뭐냐고 말입니다. 궁금해하는 남편에게 아무 일 없었다고 말해주었네요. 시어머님이랑 비밀인 이야기, 동서의 자존심과 직결된 이야기를 모두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문득 즐겨 듣던 이 채널이 생각났어요. 여긴 대나무 숲 같아서 속 시원하게 제 마음을 다 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앞만 보고 살았는데 제 인생도 꽤 드라마틱했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님과 동서가 개과천선해서 달라졌다고 말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척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또 강해졌다고 생각하면 태도를 바꾼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시어머님이나 동서의 약점을 제가 쥐고 있으니까 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저에게 그런 말들과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달라진 시어머님이나 동서를 보면 조금 씁쓸해요. 처음부터 진심으로 서로 와닿았다면 관계가 좋아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그래도 일단 열린 사이다 결말이라고 생각하고 사연 전해봅니다. 긴 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